네, 2월 2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유럽 시장은 정말 폭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정말 급락해서 시작하다가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급등으로 끝났죠. 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참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이제 나스닥 보시면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이만한 크기의 장대 양봉인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나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3.45였는데 종가가 3.34였어요. 야, 하루에 변동 거의 7%가 넘네. 그러니까요. 거의 7%에 달하는 변동폭을 보여줬던 만큼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전 저점 자리, 저번에 뭐 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될 텐데요. 13,050에서 60 부근이었어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왔을 때, 진짜 제가 생각했던 나스닥도 120주선 가야 되는구나. 12,200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이제 웬만큼 지수에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끝난 건 전쟁은 아니에요. 계속 있고 뭔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급등락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아마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맞아요. 예. 글쎄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 선물은 또 우리나라 장이 시작할 때쯤에는 빠졌어요. 오히려. 근데 현물에 워낙에 강했던 반등을 지금은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닥 쪽은 괜찮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3,400억을 코스닥에서 사고 있습니다. 역대급 매도 행진을 정말로 2008년 이후 역대의 매도 행진을 벌여왔던 코스닥에서 오늘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관 쪽,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이 다 달라붙어서 700억 정도를 같이 매수해 주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872포인트까지 2.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잠깐 이제 코스닥 차트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의 차트가 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이 120주선과 5주선 사이에서 돌파도 하지 못하고 밑으로 그렇다고 종가상으로 뚫리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이번 주까지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어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850을 또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120주선이 다시 붕괴가 된 겁니다. 864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걸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 번째 이 120주선의 강력한 지지, 이걸 깨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일단락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속보가 계속 나오면서 위아래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게 좀 정확하게 나오면서 이런 급진적인 막 50bp 이런 성향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25bp로 시작해서 슬로우하게 올려주는 형태들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어떤 연준의 파이터 같은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120주선을 지지받고 5주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수급에 의한 돌파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잠깐 차트 봤지만 우리가 네.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쌍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렇죠. 어제만 해도 워낙 나스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맞아요. 이 텄다. 네. 우리 지금 아마 어제 제목도 그런 걸로 우리가 썼던 것 같은데 네. 썸네일 제목을. 근데 아직 희망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코스닥보다 오히려 상황이 나아요. 지난주에도 주봉상으로 120주선을 뚫리는 모습들이 안 나타났어요. 여기 코스닥 보시면은 심하게 하회를 하면서 840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주에도 살짝
아주 120주선을 살짝 터치하면서 바로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만큼 기술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주들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망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맞아요. 워낙 이 대외 변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만 봐도 우리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까지 더해졌으니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팔 자리는 아니다. 네, 좀 더 지금 지켜보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선물, 미국 선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떴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20주선 863.4포인트 자리를 하회에서 종가상으로 끝내버렸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형태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일단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강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진 것들을 매도하지 않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일단은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 뭐 모르는 거니까 또 어떤 악재가 터지고 또 어떤 이유로 다시 또 급락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그널로 우리가 네.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기서 더 어떤 악재가 더 터질 수 있을지 정말로 이제 궁금해요. 정말 모든 악재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죽어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항상 보여주는 게 이제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들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 올려서 정말 5주선 88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올려버리는 정말 강한 양봉의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준에서 이제 50bp 인상이 내부적으로도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 적당한 금리 인상을 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에는 투자를 해라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강함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봉상 양봉으로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시그널이지만 다음 주에도 혹여나 이런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120주선을 다시 하회하면서 외국인들의 코스닥 역대급 매도가 다시 이어지는 시그널들이 나온다. 막말로 오늘 샀던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파는 그런 형태가 또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도 120주선 하회할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특히나 레버리지 사용한 분들은 신용 물량이라던가 미수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은 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쟁이 싱겁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네. 빠른 속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을 하든 아니면 뭔가 항복을 하든 해가지고 빠르게 끝난다 하더라도 네네. 제재는 계속 가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제재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의 그 원자재 가격은 이제 뭐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원자재 시장,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 변동성이 일단은 너무 커요. 오늘 이거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랑 전쟁 관련주를 묶어놨는데 이거 지금 종가상으로 끝날 때 윗꼬리 보세요. 엄청나게 깁니다. 경동 도시가스 이런 거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종가상으로 지금 마이너스 8%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빅텍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정말로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도 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에 능통하지 않은 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거의 방송에 보시면 나와서 바닥 잡았으니까 사라, 살 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바닥을 짚고 정말로 2번, 3번을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만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나야지만 살 수 있는 지표가 나올 텐데 그 전부터 뭐 미리 이런 것들 사버리고 하면은 정말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을 때 손절을 하거나 순식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자꾸 여러분들 매매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에 정말 맛을 들인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작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변동성 큰 테마주, 정치 테마라던가 뭐 이런 LPG 관련주, 뭐 가스 관련주 자꾸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정말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바닥 확인이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코스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급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돌아오는 시그널, 그때 미리 정말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들어오는 거 먼저 확인하고 한 발, 두 발, 세 발 늦게 들어가서 무릎에서 어깨 정도까지만 먹어도 굉장히 좋은 결과거든요. 네, 그 정도만 그러면 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네. 진바닥, 네. 진바닥의 그 의미는 뭔가요? 어떤 거를 어떤 그 차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진바닥이다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상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120주선이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지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바닥을 논하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 역대급 매도해서 오늘 많은 수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돌아서는 모습들 나타났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맞으나 우리가 이런 리스크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연준 쪽에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지수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나올 텐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쪽에서 인플레이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 나서 결국에는 25bp씩 슬로우하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매파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연준들의 발언에 힘이 실리면서 50bp를 3월 달에 한 번에 인상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바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월요일 날 외국인이 또 사주고 있다면 네. 그때는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3번씩이나 3주죠. 3번까지 주봉상으로 120주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려는 시그널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20주선 지지받은 이후에 거래량이 주봉상으로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조금 늘어나면서 이 정도 수준 한 600만 주 정도? 600만 주가 아니죠.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60억 주 정도 되네요. 60억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성향에서 조금 더 완화된 어떤 매파와 비둘기파의 중간 정도 흐름으로 투자의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진입을 해봐도 괜찮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는 워낙 연준의 없어요. 네. 전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는 3월 16일, 17일 연준 FOMC 회의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 연준에서 근데 이 연준의 말은 50bp 하는 말 사람도 있고 20bp, 25bp 얘기하는 사람도 네. 있고 이걸로는 헷갈리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글쎄요. 일단은 50bp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터졌고 미국 쪽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큰 폭으로 정말 금리 인상을 해버렸다가는 물가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경제도 침체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쪽으로 연준의 분위기는 좀 흘러갈 것 같고요. 그런 시그널들이 일단은 내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맞물려서 3월 16일까지 가면 좀 저는 늦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만약 맞아요. 방향이 상향으로 잡히면 그렇죠. 올라 있을 테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수급과 거래량이에요.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오늘 거의 4천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이제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주선을 오늘도 또 지키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라는 거죠. 그만큼 쌍바닥, 삼바닥처럼 강하게 바닥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술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일단은 된다라고 하면은 슬로우한 강도의 어떤 금리 인상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비중을 싣고 우리도 조금 투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냥 참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그만큼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시나리오도 없이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네. 물론 뭐 미국에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유럽 국가들은.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그냥 테마 형태로 보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볼 만한 그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중장기로 일단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을 크게 가져도 될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화석 연료는 언젠간 고갈이 될 거잖아요. 그만큼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걸 자꾸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도 투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원유로 봤을 때는 세계 3위, 그리고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들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어떤 LPG라던가 천연가스 쪽이라던가 이런 원유 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급등락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정말 심하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하루에도 정말 30% 그 이상도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화석 연료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유럽 연합 쪽의 에너지 쪽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지금도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 속도와 강도가 더 빨라지고 세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이게 뭐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또 뭐예요? 네. 뭐 태양광, 풍력, 그게 이제 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주라고. 같아요. 근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LG전자도 포기했을 정도로 네. 이게 참 돈이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좀 쌓여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이제 금리 인상과 맞춰서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 네. 돈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주가 상승 메리트가 없으니 그렇죠.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할인이 좀 있을 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한화솔루션, OCI 같은 종목들이 될 거고요. 풍력 쪽에서는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 CS 윈드와 그 CS 베어링 자회사가 또 있고, 동국 SNC 이 정도까지만 저희는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이미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을 좀 암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한화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투자 동향 보게 되면은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주 관련해서 못 올랐던 것은 거의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이 종목들을 최근에 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도 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화솔루션의 차트인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보십시오. 거의 바닥에 있어요. 큰 상승을 못 일으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정도 파동이 될 것 같아요. 1월 달 중순에 갔었던 이 역시나 121선 지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37,000원대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도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은 굉장히 OCI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이게 물류비와 원자재 등의 비용 증가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 단기적으로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다만 오늘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1선 정도까지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이 기업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LG전자와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을 보지는 않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OCI 뭐 하나 더 보겠습니다. OCI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죠. 네, 오늘은 일단 61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증가가 돼버리는 이런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급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랑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랑은 좀 다른 결이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위주로 해서 꽤나 상승을 할 때부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사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공시가 좀 나왔죠. 부광약품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오르는 게 네. 과연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우리 공시 나온 그 부광약품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쵸. 것이냐, 헷갈려요. 네, 맞아요. 그거를 안 그래도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일단 공시는 나왔어요. 근데 전혀 조금 이제 사업 분야가 달라요. 예. 그런데 뭐 부광약품이 워낙에 전통적으로 제약 쪽에서는 그래도 명맥을 이어오고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지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한 11% 정도로 최대 주주가 되고 있고, 그 부광약품의 일가들은 계속 지분을 매도하고 있었어요. 네, 매도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OCI 쪽에서 지분 조금 늘렸다가 0% 만들었다가 다시 11%. 조금 이제 좌충우돌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주가의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까 하나솔루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안 좋은 단기 업황이 계속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OCI 쪽은 좀 다릅니다. 폴리실리콘이 연중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지금 올해 7천억 이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OCI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럼 영업이익 단으로 7천억이면은 순이익 단에서 한 5천억에서 6천억. 만약에 5천억 정도만 잡아도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 이제 OCI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자로도 들리거든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렸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별로도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의 중장기적인 업황을 봤을 때에는 OCI 같은 업체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파동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61선을 장대 양봉으로 정말로 돌파를 8%짜리였거든요.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 121선에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황과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작년 9월달, 10월달에 갔었던 가격대 16만 원대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따가 추후에 121선 한 12만 원 조금 아래쪽의 가격인데요. 거기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때 사시라. 만약에 산다 해도 네. 괜찮게 보시고 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할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일단 소재주부터 한번 보죠. 네. 소재주들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털리 이제 오를 때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네.
글쎄요. 일단은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주가에 어떤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산업 자체, 업황의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늘같이 큰 폭의 정말 10%, 11%에 달하는 상승이 나온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이게 거래량도 거의 47만 주, 근래에 이제 보기 힘들었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누가 샀느냐?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조금은 갈팡질팡하면서 지분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기관 쪽에서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32만 원, 33만 원대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도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극재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양극재의 쇼티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NF에 대해서도 제가 관점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요. 캐파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생각보다 실적이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업체로 LNF를 꼽아드렸고, 에코프로 BM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악재 이슈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로 나아가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보았을 때에는 이 기업을 빼놓고서는 전기차 시장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이슈들을 전부 다 해소하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을 모색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러면 네. 이 소재주 가운데서 이제 전통적인 작년서부터의 주도주는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걸려 있긴 한데 네. 이쪽으로 볼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LNF를 이제 가장 경쟁자가 이제 LNF니까 LNF 같이 좀 많이 덜 빠졌지만 이슈가 없는 기업으로 선택할 것이냐. 네.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아, 글쎄요. 이제 제 맘 같아서는 제가 우리 사 차장님이라면. 네네. 항상 이제 제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5개의 부문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그 중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관심 종목에 1, 2위 기업까지는 넣어놓고 그 움직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LNF와 에코프로 BM에서 선택지를 딱 하나만 하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반반씩.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물론 비중을 지금 많이 그만큼 어떤 이슈, 사업의 이슈와 관계없이 다른 이슈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LNF를 완전히 배제하고 양극재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적절히 배분을 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2차 전지 장비죠, 장비. 네네. 장비주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계속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장비라는 걸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데 네. 이런 생각. 네. 근데 또 반면에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 선언하면서 자체 네. 공장을 늘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렇죠.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은. 글쎄요. 일단은 이게 전기차 보급률 아직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거의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전부 다 많은 업체들이 정말 이제 그 내연차 공룡, 포드나 GM 같은 쪽들 전부 다 전환하고 있고요. 거기다 신생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리비안, 루시드 같은 업체들 나오고 있고 그 뒤쪽으로도 점점 더 전기차 보급률이 빨라짐에 따라서 신생 업체들이 스타트업들 정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계속 이런 형태의 진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들이 단기간의 실적 악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PNT 같은 경우가 이제 롤트롤 장비로 대표적인 장비주인데 정말 이제 5만 5천 원 부근까지 작년 11월 달에 갔다가 이 기업도 역시나 시장과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부침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121선을 거의 깨지 않아요. 이런 파동들이 여기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들 오면은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도 매수 기회가 왔었고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오면서 점차적으로 121선을 크게 깨지 않고 또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 동향도 같이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121선을 지지받을 때 누가 샀죠? 외국인들이 지분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금융투자 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지금 121선 부근에서 팔고 있죠. 이런 지점에서 팔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지점에서는 아래로 뚫리느냐, 이런 부분들 보고 나서 대응하셔야지 121선 가까워지고 있는데 파는 거는 정말로 이거 손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오히려 살자리에 그 살자리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이거를 121선 터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겁먹고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니까 누가 사갑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가면서 121선 안 깨고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때 계속 사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팔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수급 현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장비주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홀드 해야 그럼요. 되는 상황이다. 네네.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이 120주 선이 깨지면 매도. 이거를 크게 하회하면서 만약에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큰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주봉상으로 보시면서 약간은 깨졌더라도 조금 인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다면 그 장비주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그럼요. 없고 네.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재주 혹은 뭐 장비주, 그러니까 이 우리 소위 소부장 네. 이쪽이 나갈 경우에 네. 그 앞단의 이 셀 기업들 예.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이 지금 뭐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맞아요.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것이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시장의 기대였죠. 네, 그래서 맞아요. 소재주는 못 갈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사실상 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패시브 자금들 유입이 되면서 어떤 MSCI 쪽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좀 좋은 파동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게 움직였고 시장 자체도 좀 우호적이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3사들이 조금 힘든 환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중국 쪽의 배터리 셀업체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의 경쟁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셀 쪽보다는 전체 어느 업체, 어느 셀업체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오히려 소재 쪽과 장비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셀업체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회수가 되어가고 있는 금리 인상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큰 자금들이 뭉텅이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빼버리고 들어오는 듯 하다가 빼버리고 이런 파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업체보다는 저는 어떤 소부장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지금 높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비하면 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주가는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 키 맞추기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게 키 맞추기를 해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그쪽하고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 CATL이라는 업체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단계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좀 힘을 같이 못 쓰고 있어요. 같이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 2월 달하고 8월 달에 고점 82만 원을 찍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향길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지지선을 체크를 할 수가 없고요. 주봉으로 갔을 때에도 지금 딱 120주선에 걸려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지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일단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 동향으로 갔을 때 오늘은 일단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 위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삼성 SDI죠.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들만 380억 정도 매도를 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와 좀 비슷한 형태를 그려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0주선이 과연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거는 지수와 삼성 SDI 같은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다음 주에도 유지가 돼야지만 이런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수급적으로 이게 강하게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또 120주선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보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삼성 SDI보다는 상당히 약해요. 외국인들이 겨우 3억 샀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파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120주선을 지지는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SK온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분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유 쪽의 흐름들이 더 컸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어떤 유가의 흐름들, 뭐 유가가 $100, $120 갈 것이다. 이런 전망 부분들이 반영이 조금 더 이쪽으로 됐다라는 부분들이 더 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배터리 비중보다는 조금 더 정유사의 정제 마진 부분들이 올랐던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키 맞추기 부분은 조금은 아직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SK 이노베이션, 네. 그 다음에 삼성 SDI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 이미 물렸어요. 20%, 30%.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와 똑같습니다. 이 120주선이 일단은 내려왔지만 지지는 받았어요. 어쨌건 수급도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들어왔지만 어쨌건 개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은 일단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자리가 맞았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연준의 방향성과 시장의 방향성과 연동을 하면서 과연 이 지점을 수급에 의해서 지켜주면서 반등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급들 오늘은 강하게 들어왔지만 결국 연준에서 또 강하게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면서 어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0주선을 수급 빠지면서 하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도 그 흐름을 역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손절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인 거죠. 아니요,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120주선이 깨지면서 하회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레벨 다운, 지수 자체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기차의 보급률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침투율.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고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는 거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어? 이게 이제 기대감인데 그렇죠. 섹터별로, 그러니까 그 산업별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뷰가? 섹터별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부장 이런 쪽들, 다른 해외 업체들로도 공급할 수 있는 곳과 아니면 온리 자신만의 셀을 공급을 해서 이제 다른 쪽들로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하는 이런 쪽들은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급률이 한 6% 정도 글로벌 보급률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리니까 보조금을 폐지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차량의 가격이 내가 사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저항대, 가격 저항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보급 이제 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하이엔드급, 어떤 비싼 차량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기반의 엔트리 차량들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중국 쪽의 CATL이나 어떤 BYD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실적 성장을 지금처럼 빠르게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한국 업체들 물론 기술력이 좋고 워낙에 좋은 기술력으로 이제 하이니켈 쪽이죠. 이런 쪽들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엔트리급에 있어서는 살짝 초반에는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라는 건 좀 저가, 중저가형. 그렇죠. 네네. 네.
그게 이제 LFP 기반의 배터리들이 적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주식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투자하려고 검토 중이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요즘 낙폭 과대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네, 순환매. 순환매. 네. 순환매처럼 이게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낙폭 과대주들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아직 오르지 않은. 맞아요. 순환매 성격으로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근데 변동성은 크다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오를 테마성.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맞아요. 미리 좀 안 좋을 때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순서 그렇죠. 왔을 때 네. 오히려 팔고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거꾸로들 하셔가지고 근데 그 안 좋은 낙폭 과대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이제 바닥을 어디에서 잡을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바닥이 확인이 되는 구간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5G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또 리포트가 5G 관련해서 커버리지를 쭉 하시는 분들이 또 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선호주로 뭐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을 좀 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종목은 이제 광트랜시버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정말 주가 보시면은 이게 화면 잠깐 보시면 고가가 2020년도에 봤을 때 8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5G 한창 구축하고 이럴 때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죠. 뭐 KMW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72,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7,400원이에요. 네. 네, 정말로 크게 깨지면서 2020년도 3월 달 그때 가격을 하회하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정말로 많이 빠졌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매출액,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3%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컨센서스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큰 폭이에요. 168억 정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13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저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일 것 같아요. 어떤 미국 쪽에 5G 투자가 정말로 제대로 재개가 되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하고 이런 광트랜시버 쪽 들어가고 거기에 밑단 쪽에 어떤 음영지역 커버할 수 있는 쪽들까지도 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 동향상으로 봤을 때 뚜렷한 어떤 기미들을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호전이 될 건 맞는데 이 시장에서 5G에 대한 관심들이 올 것이냐 주요 주체의 관심들이 옮겨올 것이냐 이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환경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 120주선을 지지받았던 이번 주의 파동들이 다음 주에 연준의 어떤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스탠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그래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니까 성장할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해.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만 호실적 종목들,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많이 빠지긴 했어요. 분명히 실적들도 좋아질 것이라고 집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중에서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주가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아까 오이솔루션 보여드렸지만 이건 고점이 57,500원이었는데 지금은 33,000원대 정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5G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5G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쪽으로도 특화가 되어 있고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들까지도 사업군들을 다양하게 넓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5G 관련주들 대비해서 견조하게 떨어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낙폭이 그만큼 과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도 이제 쌍바닥을 주봉상으로 잡으면서 조금씩 올라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1조를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4% 증가하면서 1,1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 보시게 되면은 딱 2020년도 한 해가 딱
그 고비였어요.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다른 5G 종목들과 다르게 오히려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50억 나왔죠. 한창 좋을 때가 544억인데 그걸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는 1000억이 넘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가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로서 5G의 어떤 그 열을 차단해주는 차단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이 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 숫자가 현재 다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 업체 이제 스마트폰 쪽에도 정말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 글로벌 1위 업체죠. 삼성전자 쪽으로 핸드폰, 메탈 케이스 이런 부분에 임가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과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일부를 양산하면서 그게 숫자가 같이 나와주니까 일반 5G의 밸류가 아닌 전기차라던가 이런 쪽의 밸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밸류는 네. 일반 5G 다른 뭐 그 종목들처럼 네. 낮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어떤 밸류를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밸류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PER이 얼마나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기준으로 아까 제가 영업이익 1,100억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순이익 만약에 900억 정도 잡아볼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6,300억입니다. 그러면은 딱 PER 7배예요. 그러면은 다른 물론 이제 어떤 매출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2차 전지의 소부장 쪽에 밸류를 온전히 가져다가 붙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정도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5G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상심이 워낙 커가지고 그럼요. 정말 네. 많이 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재밌는 거 보면 실적만 좋다고 하면은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 갑자기 반등들이 되니까 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스터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낙폭과대주 뭐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5G 봤는데 조금 이제 보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어요. 보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보안? 네. IT 왜냐면-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먼저 딱 해커들에 의한 공격, 맞아요. 사이버 네. 공격이 있고 나서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도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주들이 확 튀더라고요, 어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의 전쟁 양상은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전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뭐 병력 약간 투입해서 국지전이 조금씩 일어난다던가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쪽에 또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 지금 보려고 하는 기업은 미넨지라는 기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달에 24,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갔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환경 역시나 이기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16,000원대까지 1월 달 말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평행선 그어 보면 또 나오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3월 달 그리고 2021년도 1월 달과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종목은 굉장히 뭐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연간 실적인데요. 2016년도에 매출액이 400억대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9억입니다.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40% 가까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숫자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7%, 20%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 2,200억까지 매출액이 거의 2016년 대비해서 5배 이상이 뛰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2,600억의 매출액이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한 번 더 레벨업해서 46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뭐 계산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한 28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민엔지가, 잠시만요. 네, 2,3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했을 때 PER 단으로 보면은 10배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충분히 좋은 그런 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도용 방지 이쪽은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쟁 관련된 그런 보안의 성격과는 약간 달라요. 이제 기존 서비스가 휴대폰 번호를 도용을 방지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쪽에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모바일 쪽에 관련된 서비스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씩의 실적 감소는 약간 예상이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간편결제거든요.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주식 정보 관련된 서비스도 이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생활 관련된 서비스, 이런 쪽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업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주 관련해서 어떠해요? 뭐 BTS,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기대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네. 이제 또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어쨌든 지금 SM도 그렇고 실적 발표 4분기 네. 하면서 지금 상당히 쇼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조금 실적들이 안 나온 기업들도 있고, 이거 예전에 오프라인 콘서트도 없고 굉장히 안 좋게 이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이 믹스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콘서트, 지금 BTS 같은 경우에 온라인 콘서트 개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온라인 콘서트에 몰렸거든요. 그만큼 수익성들이 다변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어떤 그 오미크론 현상, 코로나 현상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들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이런 수익원들이 창출이 되고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다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창 조금 주가들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재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서트가 믹스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연이 점점 늘어나고 정말로 이제 풍토,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냥 풍토병, 감기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 공연당의 이익 레버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실적적으로 숫자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21일에 발표를 했어요. 자가격리 포함해서 법적으로 방역된 규정들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지금 마스크 벗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현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라던가 엔터주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엔터주 역시 우리가 실적을 지켜보면서 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많이 빠졌다 해서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그럼요. 네, 역시 두고 보자. 네. 근데 그러면 모든 주식이 지금 팔 주식은 없는데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지수가 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정말로 깨지면은 팔아야 될 종목들이 종목별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나 그런 상황 저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좀 점검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뭐라 그럴까요? 월요일 날 우리 장이 좀 안 좋다든가 좋다든가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정말로 장중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거의 7%에 가까운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한 건 5일선에 또 갖다가 약간 붙여놓은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의 이슈들이라던가 속보들,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생겨난다고 하면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한 번 더 또 떨어질 수 있는 자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0주선, 이런 12,200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또 악화되면서 밑으로 갈 가능성도 반드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 대응 방법도 같이 생각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장의 기대 수치, 예상 네. 수치가 얼마죠? 예상 수치는 지금 그때 나왔던 그 CPI 지수 있잖아요. 그게 7.3이었나? 네, 7.5 정도 5 정도였죠. 나왔었어요. 예, 7.5. 그게 굉장히 이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2008년 이후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 또 충격을 줬던 거거든요. 매파적으로 강한 발언이 나오도록. 근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 부분은 한 6.5 정도에서 6.2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또 훌쩍 넘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었던 일부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들의 발언에 힘이 다시 한번 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준 쪽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험블 앤 님블, 겸손하고 기민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연준이 정말 인플레 파이터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스트롱 앤 님블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강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50bp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정말로 딱 한 번밖에 해보지 못해서 이게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적 긴축, QT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강한 긴축이 또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한 번 더 시장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수치를 보고 미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네. 거기에 따라 또 우리도 뭐 때로는 커플링, 때로는 디커플링 네. 되니까 이거보다도 어쨌든 그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장이 월요일 날 네. 하락에서 시작한다 혹은 네. 상승에서 시작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시작의 하락과 상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아까도 주봉이 시가나 어떤 장중, 주상에서 내려가는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봉상으로 결국에는 120주선 위쪽으로 맞춰 놓는 이런 파동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에서 만약에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뭐 체크해야 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거를 시가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가보다는 끌어올려서 끝날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금요일날 코스닥 많이 샀는데 또 가파르게 팔기 시작하네.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포지션을 조금은 조정하고 레버리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시가 알겠습니다. 이후에 주요 주체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수급 외국인이 또 사주냐 기관이 사주냐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거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타를 많이 쳐가지고 네. 이거 예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화면 있잖아요.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저희 교보증권 기준으로는 0416이에요. 이거 계속 클릭하시면 장중에 시가에서도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면 집계가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시가가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네, 기관이 사고 있네, 팔고 있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말 변동성이 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거기다 또 지금 또 그런 그 공포 분위기에서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미리미리 어떻게 나는 대응할 것이다. 예, 시나리오를 좀 한번 세워보시고 네. 예, 갑자기 그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네. 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주말에는 그냥 쉬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체력도 좀 회복하시고 네, 가족하고 시간 보내면서 요즘 주식 때문에 하도 우울한 얼굴 하니까 맞아요. 네. 가족 사이에서 네.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한다. 그렇죠. 때로는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